Thing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이다.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어야 한다. 고정된 보수를 받는 종업원, 정해진 납품 가격을 받는 납품업체, 약정된 대출이자를 받는 은행 같은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 달리 주주들은 고정 수입을 보장받지 못하며 주주들의 수입은 기업의 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주주들을 위한 경영을 하면 기업 이윤은 극대화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극대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주주들은 기업의 이해 당사자 중에서 가장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기업의 장기 전망에 가장 관심이 없는 집단이다. 주주들, 특히 소액 주주들은 장기 투자를 줄여 이윤을 극대화하고 그 이윤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극대화하는 단기 수익 극대화 기업 전략을 선호한다. 이 경우 재투자에 대한 유보 이윤이 줄게 되므로 해당 기업의 장기 전망은 악화된다. 주주들을 위한 기업 경영이 결국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 이름 PLC, LLC, LTD 등에 들어간 L은 유한 책임을 줄인 유한의 머리 글자로 기업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지분만큼만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유한 책임 회사가 16세기 유럽에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기업가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 경우 사업하다 진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빚을 다 갚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자 형무소에 가야 했습니다. 개인 재산뿐 아니라 신체적 자유까지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19세기 중반까지도 유한 책임 회사를 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이는 회사를 100% 소유하지 않고 유한 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경영자는 리스크를 100%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하게 위험한 사업을 하리라는 것이 당시의 지배적 의견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한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투자자는 리스크의 한도가 각자의 투자액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들이 고용한 전문 경영인을 감시하는 데 소홀하리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규모가 크고 리스크가 높으면서 국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유한회사의 설립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19세기 중반 철도나 철강, 화학공업 같은 대규모 산업이 등장하면서 유한 책임의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제철 공장이나 철도 회사를 단독으로 설립할 수 있을 만큼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유한 책임은 1860년대 및 1870년대를 거쳐 서유럽과 북아메리카 국가들 대부분에서 일반화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유한 책임의 중요성을 가장 먼저 알아차렸던 사람 중 하나가 칼 마르크스였다는 사실입니다. 마르크스는 1865년 쓴 글에서 이미 공동자본회사를 자본주의 생산의 최고 단계라고 일컫는 성견지명을 보였습니다. 마르크스는 공동자본회사가 경영으로부터 소유를 분리해낸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가 성취한 물질적 진보를 해치지 않고도 자본가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전환점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한 책임 제도는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걸쳐 자본 축적과 기술 진보를 엄청나게 촉진시켰습니다. 유한 회사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우려를 낳았던 경영상의 인센티브 문제, 즉 다른 사람의 자금으로 경영하는 경영자는 리스크를 과도하게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는 처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듯했습니다. 헨리 포드, 토머스 에디슨, 앤드류 카네기와 같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가들이 경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지분을 상당 부분 소유한 상황에서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들 스스로에게도 손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 경영인이라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여 카리스마 넘치는 기업가들을 대체해 나갔습니다. 기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어느 한 사람이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권을 장악해 나갔고 주주들은 기업의 경영 방침을 결정하는 데 점차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1930년대가 되면서 경영자 자본주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고용된 경영자들이 기업의 법적 소유자인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경영한다는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전문 경영인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매출 극대화를 통해 회사 규모를 키우고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고 회사에서 받는 특전을 최대화하려 했습니다.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1950년대 쓴 글에서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는 거대 기업의 등장은 대세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정부 규제의 확대와 노동조합의 강화만이 이런 거대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견제 세력을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 사유재산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경영자들이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경영자 인센티브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인센티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이 성배는 쉽게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에 이르러 마침내 성배가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주주가치 극대화 원칙입니다. 주주들에게 얼마나 큰 이익을 안겨주느냐에 따라 전문 경영인들의 보수를 정해야 한다는 주주가치 극대화 원칙이 천명되었습니다. 주주들의 몫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임금이나 투자, 재고, 중간관리자 등의 비용을 무자비하게 삭감하여 수익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다음에 그 수익 중에서 최대한 많은 부분을 배당금 지급이나 자사주 매입 형태로 주주들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경영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의 이익과 주주들의 이익을 동일시하도록 경영자들의 보수 가운데 스톡 옵션의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널리 지지를 받았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 1981년 한 연설에서 주주가치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고 알려진 제너럴 일렉트릭 회장이었던 잭 웰치였습니다. 그 이후 주주가치 극대화는 미국 재계의 시대정신이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이 원칙이 경영자와 주주 모두에게 정말 좋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국 국민소득에서 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1980년대 중반 들어 급격하게 오르더니 이후 계속 증가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주들은 그 이윤 중 더 많은 몫을 배당금으로 받아냈고 주가 상승의 덕을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미국 전체 기업 수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만 해도 35 내지 40% 수준이었으나 1970년대 말 이후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이제는 약 60%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영자들의 보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전문 경영인들과 주주들 간에 결성된 이 비신성 동맹은 기업의 기타 이해 당사자들을 착취한 자금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일자리는 무자비할 정도로 줄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은 일단 해고당한 뒤 더 낮은 임금에 복지 혜택도 거의 없다시피 한 비노조원 자격으로 재고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자를 비롯하여 다른 이해 당사자들에게 돌아가던 소득 중 많은 부분이 이윤으로 재분배된 것도 문제였지만 이 이윤이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이렇듯 주주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면 그에 따른 상류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문제를 무시한다고 해도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악의 문제는 주주가치 극대화가 심지어 해당 기업에도 전혀 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수입을 늘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고용을 줄여서 임금 지출을 삭감하고 투자를 최소화하여 자본 지출을 줄이는 식으로 비용 지출을 최대한 낮추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출된 이윤을 주주들에게 최대한 배당해야 합니다. 아니면 이윤의 일부를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여 주가를 높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주들은 보유 주식 일부를 내다 팔아 더 많은 자본 이득을 실현할 수 있고 이는 더 많은 이윤이 주주에게 돌아감을 의미합니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기업 이윤에서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는 비율이 5%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하여 2007년에는 90%라는 놀라운 수준이 되더니 2008년에는 280%라는 터무니없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에 해를 입힙니다. 고용 삭감은 단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노동력 부족은 노동 강도의 강화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노동자들이 지치면 실수가 잦아져서 제품 품질이 저하되면서 기업의 평판 역시 나빠집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끊임없는 해고 위협으로 인해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 노동자들이 기술을 익히길 꺼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 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 투자의 주요 재원은 사내 유보 이윤인데 배당금을 높이고 자사주 매입을 늘릴수록 사내 유보 이윤은 줄어들고 투자도 감소됩니다. 투자 위축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기술력을 후퇴시켜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합니다. 하지만 주주들은 기업의 법적 소유주이기는 하지만 여러 이해 당사자 중에서 기업의 장기적 생존에 제일 관심이 없는 집단입니다. 주주들이야말로 기업에서 가장 쉽게 손을 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필요하면 약간의 손실을 감수하고 보유 주식을 내다 팔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노동자나 납품업체 같은 다른 이해 당사자들은 해당 기업에서 벗어나 다른 대안을 찾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나 납품업체가 해당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 여부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 책임은 주주들이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여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해 주었습니다. 인류의 생산력이 크게 진보할 수 있었던 것도 유한 책임을 통해 대규모 자본 축적이 가능해진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주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미래를 책임질 믿음직한 후견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부동 주주들의 영향력을 줄이고 장기 투자를 추구하는 일부 주주를 포함한 장기적인 이해 당사자 집단을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어내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정부가 핵심 기업들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안정적인 주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는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노동자 대표가 공식적으로 기업 경영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일본은 서로 우호적인 기업들 사이에 상호 출자를 통해 부동 주주들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전문 경영인과 부동 주주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주주가치 극대화 모델을 아무리 선호한다 해도 그를 위한 비신성 동맹을 결성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들 나라에서는 장기 전망을 중시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기업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할지라도 상당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고 납품업자를 쥐어짤 수도 없고 투자에 소홀한 채 이윤을 수익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남용할 수도 없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즉 GM이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누리던 절대 우위를 잃어버리고 끝내 파산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GM은 주주가치 극대화의 선봉에 서서 끊임없이 다운사이징을 추진하고 투자를 기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GM 자체는 허물어지고 있었으나 경영인과 주주들은 행복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전 회장 잭 웰치가 최근 고백했듯이 주주가치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아이디어입니다.